해양 국가에서 전 세계 어떤 곳도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경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의 국민들은 노동으로 버는 소득보다 부동산 소유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낡은 건물이 수백만 달러에 거래되고 월세는 매해 폭등합니다. 국가 경제는 성장하지만 개인 생활 수준은 악화됩니다. 이토록 모순적인 상황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디로 향하는지 자세히 분석하고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호주는 충격적인 경제 수축을 겪었습니다. 지난 40년 역사에서 세 번째가 되는 경제 침체였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산불도 견뎌냈고 팬데믹 봉쇄도 이겨냈는데 가장 국민을 힘들게 만든 것은 생활비 폭등이었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 모든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국민 삶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을 기록한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현재 시드니는 전 세계에서 집값이 두 번째로 비싼 도시입니다. 표면상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해안선, 정돈된 도시, 우거진 공원이 있어서 매우 살기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주택을 마련해 거주할 수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멜버른에서 평범한 주택을 구매하려면 연간 가정소득이 최소 18만 5천 호주 달러는 되어야 합니다. 시드니의 경우 27만 호주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두 도시의 실제 평균 가정소득은 겨우 10만 호주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목표가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현실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격차가 매해마다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 가격이 국민의 급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문제가 큰 도시에만 국한된 현상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전국 어디나 나타나는 광범위한 현상입니다. 2020년 이후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퍼스 같은 도시들도 부동산 가격이 54% 이상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고작 1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은 집단은 젊은 세대입니다. 계속 오르는 가격 때문에 초기 자본금을 모을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30대 중후반 이하 연령층의 주택 소유율이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세대 간 자산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드니에서는 전기시설도 제대로 안 된 낡은 건물이 380달러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로 살면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시드니의 중간 월세는 월 3,200 호주 달러를 넘어섰고 브리즈번도 2,600달러에 달합니다. 2020년 이후 월세는 매년 8.7% 이상씩 상승했습니다. 국민들은 10년 전 수준의 소득으로 현재의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임대 시장의 경쟁도 극심합니다. 하나의 주택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몰리고 줄을 서서 집을 본 뒤 면접을 거쳐야 겨우 입주할 기회를 얻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살고 싶은 집을 고르지 않고 그저 머물 곳을 찾아 헤맵니다. 월세를 미리 여러 달치 내거나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매 방식까지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예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정책적, 구조적 요인들이 맞물려 만든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목하는 원인은 이민 급증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호주는 무려 76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21명이나 많은 숫자이며 현대 역사상 단일 연도 기준 가장 많은 이민 유입입니다. 인구 증가와 고정된 주택 공급은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특히 월세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 대부분은 임시 비자 소지자이고 72% 이상이 세입자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을 선호하며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월세를 분담합니다. 기존 주민보다 더 높은 월세를 제시할 수 있게 되고 임대료는 경쟁 속에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멜버른 남동부나 시드니 이너 사우스웨스트 같은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는 1년 사이 월세가 19%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이 이민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호주의 전체 이민 비율은 역사적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인구는 늘었는데 그에 맞는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것입니다. 2023년 실제 완공된 주택은 약 16만 런인데 이는 지난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해 이민 유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보면 위기가 우연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은 1966년부터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공급 곡선이 절벽처럼 꺾였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었는데 건설되는 집은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건설업계는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복잡한 인허가 절차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더 특이한 점은 호주의 독특한 도시 구조입니다. 호주는 도심 집중형이 아니라 교외 분산형을 선호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고층 건물보다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과 넓은 동네를 원합니다.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도 1제곱킬로미터당 평균 2,100명 정도의 낮은 인구 밀도를 유지합니다. 런던은 5,900명, 파리는 4,500명, 암스테르담은 3,700명에 달합니다. 낮은 밀도는 호주 특유의 생활 문화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낮은 밀도 때문에 같은 도시 내에 수용 가능한 인구가 자연스럽게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도시 외곽 확장은 어떨까요? 이론상 시드니만 해도 개발 가능한 지역에 29만 채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주민들의 보수적 심리 때문입니다. 복잡한 인허가 시스템도 주택 공급을 크게 가로막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기준 단독주택 개발 승인에는 평균 115일이 걸립니다. 리버풀 지역은 무려 295일, 거의 10개월이 소요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일반 주택 인허가가 평균 5일 이하로 처리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를 넘어서는 구조적 차이입니다. 느린 승인 속도는 인위적인 토지 희소성을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고 그 여파는 주택 가격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2020년 이후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3배 빠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이 더 귀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지 확보부터 비용이 올라가니 개발 자체가 더 어려워집니다. 개발업체들은 고급 주택 위주로 사업 방향을 틉니다. 이 모든 구조적 문제는 세금 정책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공급 부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투기적 요소들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세금 정책이 진정한 원인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는 투기를 부추기는 구조가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네거티브 어린입니다. 임대 부동산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을 개인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10만 달인 사람이 임대용 부동산에서 1만 달러 손해를 봤다면 세금은 9만 달러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집을 빌려주고도 손해를 보는데 세금으로는 이득을 보는 상황입니다. 호주는 1930년대부터 이를 통해 민간 임대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제도를 운영하는 OECD 국가가 단 3곳뿐이라는 것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뿐입니다. 1985년 호주 정부가 이 제도를 손보려 했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혀 원상 복구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구조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됐습니다. 1980년대 중반 정부는 금리 규제를 철폐하면서 대출을 훨씬 쉽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더 적은 자본으로 더 큰 금액의 집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빌린 돈을 극대화해 부동산을 사고 팔며 세금 혜택을 챙기는 투기 전략이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슈퍼라는 제도가 결합됩니다. 슈퍼는 호주의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 혜택이 따릅니다.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은 기본 소득세율이 아니라 15%만 부과되고 매각 이득은 반으로 감면됩니다. 실질 세율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1999년부터 또 다른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본 이득세를 50% 감면해줍니다.
투자자들은 빌린 돈의 힘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세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호주는 부동산 투자자에게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세제 환경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면에는 심각한 자산 양극화가 존재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 구조에 발을 들여놓을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정부가 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약 83억 호주 달러를 투자자 감면에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손실을 내는 부동산에도 투자가 몰리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전체 투자용 주택의 53%에서 82%가 적자를 전제로 매입된 네거티브 기어링 구조입니다. 집을 사서 일부러 손해를 보고 세금으로 메우고 시간이 지나 가격이 올라 이득을 보는 구조가 일반화됐습니다. 왜 사람들은 생산적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에만 집중할까요? 부동산이 정부 인센티브로 가장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됐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익이 실제 사업이나 기술 개발을 압도하자 자본이 투기로 흘러갑니다.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1970년대와 1990년대에는 평균 2.1%였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고작 1.0% 수준입니다. 많은 자본과 인력이 부동산에 몰리고 제조업과 첨단 산업은 위축됩니다. 연구개발 투자도 정체됐습니다. 2022년 기준 호주의 연구개발 투자는 국내 총생산 대비 1.68%입니다. OECD 평균인 2.47%보다 훨씬 낮고 주요 선진국보다도 뒤처졌습니다. 혁신에 대한 투자 의지가 약하고 새 산업을 만들 역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민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굴러가지만 개인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수입은 정체되고 생활비는 계속 올랍니다. 호주의 소득세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상위권입니다. 법인세도 평균보다 6.8% 높고 소규모 자영업자 세율은 캐나다보다 2.7배 높습니다.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금 부담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자들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자산을 불립니다. 정부는 땅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 감면을,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비극적 불균형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어느 정당이나 정부의 단독 책임이 아닙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정책들의 누적 결과입니다. 1980년대 초 폴 키팅 정부는 경제 현대화를 주도했습니다. 그 이후 존 하워드 정부에서는 사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하워드 총리 재임 중 주택 가격은 현대사에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후 야당이 정권을 여러 번 가져도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당의 새 총리를 거치며 주택 가격은 다시 폭등합니다. 현재 정권이 들어섰지만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1992년 52만 달러였던 집은 지금 250만 달러 이상입니다. 그 이후 태어난 세대는 자기 이름의 집을 가져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총리가 만든 일도 아닙니다. 주택 위기는 수십 년간의 정치적 타협, 무관심, 침묵이 만든 구조적 산물입니다. 한 번의 선거로 해결되지 않고 한 법안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먼저 네거티브 기어링 폐지, 슈퍼를 통한 부동산 규제, 자본이득세 감면 철회가 필요합니다. 일하는 사람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저밀도 단독주 주택 중심에서 중밀도 복합 주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민정책을 주택 공급과 연계해 조율해야 합니다.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장기 보장, 인상률 제한, 세입자 보호를 실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을 감시하는 시민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센티브가 만든 결과를 알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스스로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는 것은 결국 우리입니다. 이 위기의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주택 위기는 단순한 건설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가 미래를 포기하고 생산 산업이 위축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 어느 나라도 번영할 수 없습니다. 변화의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득권의 저항도 있을 테고 단기적 고통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다가올 것입니다.